2019년 8월 2일입니다. 벌써 8월이죠? 저는 어제, 그저께, 침 맞으러 갔다가, 침을 잘못 맞은 거죠. 예, 사실 뭐, 한의원에서 침 맞다가, 예, 어, 혈자리를 잘못 내려갖고, 좀 통증이 있는 거야. 뭐, 흔한 일이니까, 어제는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음, 뭐, 통증은 그렇게 심한 것 같지가 않고 뭐 나아지고 있으니까 어제는 못 올렸죠. 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뭐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왔어요. 오면서 봤더니 좋은 놀이양이 10일, 정확히 11일인가요? 어쨌든 기적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23일 청주에서 가족과 등산을 갔다 일정된 좋은 누리양이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만 10일이죠. 이걸 발견한 군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2시 40분, 오늘 2시 40분경 청주시 가덕면 오심전 발원지에서 위쪽으로 920m 떨어진 산에서 실제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보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 수색에 나선 32사단 기동대대 박모 원사와 군견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뭐 특별한 긁힌 정도 있고 그냥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딱 말씀드리면서 같이 있던 분이랑 얘기했죠. 아마도 이 아이가 어리고 사실 물론 이제 뭐 이걸 뭐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없지만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살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글쎄요. 뭐 이건 뭐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 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인들끼리 하는 얘기로 그랬던 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사람이 이 낙오되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혼자 있는 경우라면 공포심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비도 막 왔잖아요. 요즘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이 고차원적인 생각보다는 아주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이런 낙오 같은 데 사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러다 보면 공포심이 들고, 공포심에 의해서 스스로 몸 자체가 위축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 이 더 큰 결과가 안 좋은 형태가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좋은 우리 양은 아마도 어떤 이유 때문인가 내려왔는데 아주 작은 형태의 이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쭉 내려가겠다고 쭉 내려왔는데 어른들 생각으로는 그 길 따라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려가다 보면은 사실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 말하자면 그 옆에 보면 나비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소리도 나고, 그러다 뭐 또 앞에 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위험을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게 뭐가 좋겠다, 그럼 그쪽으로 그 약간 길을 트는 거죠. 계속 가는 겁니다. 왜? 누가 누가 내려가라고만 했지 어디 가서 쓰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 아이를 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쑥 가다 보면은 사실 생각이 거기서 또 바뀌게 됩니다. 뭐냐?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엄마가 지금 어디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려가야지. 근데 내려갔다가 보니까 다시 사실 사람들 없고 막 그러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 가장 높은 곳으로 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것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처음에 이 존 의리양이 실종됐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금방 뭐 산 두 집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존 의리양 입장에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그 하루 이틀째 이 두지고 있을 때도 실제로는 존 의리양은 거기 있었던 거죠. 즉 아마도 실종 당일날 이나 당일 다음 날 정도에 존 의리양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왜? 엄마가 그 사람들 없을 때는 가장 높고 잘 보이는 데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라고 하니까 무작정 아니 그 엄마 말만 따르고 산 정상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실제로 실종 수색팀들은 공간 중심으로 그 주변만 뒤졌어요. 왜? 자기들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존 의량이 실종됐던 이틀 뒤에 한 일주일 전이죠.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건 실종엔 전문적인 실종 탐색 팀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게 이제 기적적인 생환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전문적인 수색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5, 6일 이상을 허비한 거죠. 실제로는 조금만 지났으면 이 아이 목숨은 위험했죠. 왜? 이 아이는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이동할 생각도 안 하고 잠깐 왜? 엄마가 잊어버리게 되면 높은 곳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니. 근데 실제로 실종팀들은 근처 반경 1.2km 안쪽에 있는 거기만 두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저 숲을 넘어는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 산 너머는 못 간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 이 조은 누리 양의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제 그저께죠. 이 심리 전문가를 동원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이 들어갔고 그래서 다시 옆으로 다른 산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바로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물론 이 발견한 사람이라든가 이 노력하신 분들의 노력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 수색을 조직하는 컨트롤 타워 그리고 컨트롤 타워의 판단 이건 다 엉망이었던 거예요. 즉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강진 사건에서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도 전문에 산에서 실종된 거 아니면 도시에서 실종된 거 전문적인 실종 수색이라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라진 사람의 실종 프로파일링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란 분이 산 정상을 갔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뭐 심리 전문가인지 프로파일러인지 아니면 어떤 경험 많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중용이 됐어야 되는 거죠. 초기에. 근데 초기에 그냥 초기 두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두지고 난 다음에 또 두져요. 또 두져요. 계속 헛바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수색이 결국은 이 아이의 목숨까지도 위험을 처할 수 있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색 때문에 고생하신 군인, 경찰, 소방 그리고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뭐 관련된 교직원들, 청주 시민들 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는 건 아니라 처음에 정책 힘하는 수색적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건 실종 프로파일링이 되겠죠. 그것이 전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실제로는 부모의 말만 들으면 안 되죠. 그냥 부모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전문적인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야지 맞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결국은 제주도 실종 고등학생 이 경우는 안타깝게 사망 익사됐는데 이게 묻는 게 이거예요. 아니 왜 이 아이는 14km를 그냥 직진했을까?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죽은 아이, 그 18살짜리 그 제주도에 죽은 아이, 이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아이에 따라서 실종 프로파일링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랬다고 하면은 글쎄요. 살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 적어도 이 아이가 왜 여기서 직진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겠죠.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뭐 신발 갈아 신으러 갔다 왔다, 부모가 왜 뭐 했다, 그거는 지금 뭐 탓할 거 아닙니다. 아이이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신고됐을 때 빨리 실종 프로파일을 통해서 어느 지점을 수색하고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글쎄요. 정확히 언제 이 아이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뭐 그 살릴 수 있어서 그런 말은 제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못하겠지만 결국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실종 가출이든 실종이든 이런 사건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전문가를 이게 다 그냥 그 주먹구구식으로 데리고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대단히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는 그 나이 또래 어린아이들의 실종이나 유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 아이가 왜 저렇게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저렇게 이동했을까? 그리고 좋은 누리양이 왜 산을 내려왔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레발 좀 치지 말라는 거죠. 즉 소위 가짜 전문가들 설레발 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 고백을 하자고 하면은 사실 음 실종된 2-3일, 한 3-4일 정도 뒤에, 지금으로부터 한 3-4일 전이죠. 열흘 지났으니까 한 5-6일 지났을 때는 "이거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추정을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사실 비전문적인 추정이죠. 왜냐하면 실종이라는 거는 건 아주 전문적이 되는데, 근데 인제 그래서 인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뭐 그냥 억측이긴 하도 몇 마디 나눴지만은, 음 근데 인제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아 이게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냥 해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어 이렇게 입 밖으로 냈다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 범죄 심리 전문가 아니면 무슨 뭐 소위 이런 거에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이게 사실은 이 실제의 현실을 오도하고 왜곡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 거겠죠. 어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증거가 나왔을 때 그나마 몇 마디 하는 정도여야 맞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한 추정만 가지고 인제 시사 라디오 쪽에서는 뭐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다 틀렸죠. 뭐 물론 뭐 단순 실종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는 단순 실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말하자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설명을 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진짜 너무 대한민국의 방송 수준이라든가 소위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하는, 특히 사건 사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죠. 전문적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범죄 분석이라든가 범죄 예방 채널을 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고 말 거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 갖고 그
부모에 대한 그 얼마만큼의 비난이 많았습니까? 뭐 조은누리랑 어머니 인터뷰 영상 이상하다느니 뭐 애들한테 뭐 전화기를 안 주고 내느니 막 엄청난 그 많은 상처,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요? 그 댓글을 달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도 안 되는 분석이나 뭐해서 범죄 피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요? 제발 좀 우리 방송 환경도 제대로 된 데이터와 제대로 된 분석력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마구잡이로 아니면 그 말고 시계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수사당국 그리고 관계당국에 참 간청드리는 거는, 이런 전문가들을 키워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런 전문가들에 의한 무엇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갈 겁니까? 좀 답답하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조은누리 양이 무사히 살아 들어와서 다행이고, 조은누리 양의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게 이 사건은 참 답답한 사건 중에 하나가, 대전고법 형사 일부에 이 뭐 무슨 부장판사란 사람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짜리 피고인이 있는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죄는 뭐냐면 어머니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서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항소심이죠. 왜 그러느냐? 21살짜리 피고인이 있는데 자신과 어머니를 때리는 피해자, 죽은 사람이죠. 싸우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만큼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그리고 변명 결과가 참혹하고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어떤 용서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번 범행이 어머니 때문이라며 책임을 주변으로 돌리고 있다. 라고 원심형이 가볍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어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마음이 무겁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판결은 진짜 웃긴 판결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견적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때리고 자기도 때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사실 뭐 한두 번 맞았겠습니까? 여러 번 맞았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이 피고인은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흉기를 준비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판사들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검사, 판사, 이 법률하는 놈들이랑 우리랑 차이는 뭐냐면, 흉기를 준비했으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흉기를 준비했다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흉기를 준비하고 그 준비한 흉기로서 최소한 방어, 그리고 만약에 또 한 번 하면은 내가 극단적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위협, 그러니까 자기 보호적 위협이라고 하죠. 그걸 하려고 흉기 준비한 거예요. 근데 소위 법을 안다고 하는 똥 같은 변호사놈들은, 아니면 판사놈들은 똑같이 그래요. 야, 아니 칼 준비했으니까 죽이려 했던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칼을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흉기를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여기 흉기를 나왔습니다. 칼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흉기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모티브와 인텐트를 확인해야 되죠. 이건 모티브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칼을 준비했다고 그것이 고의가 있다. 즉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인텐트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률가들은. 그래서 법률가들이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21살짜리한테 분명히 이 남자를, 이 피해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기와 자기 어머니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동기예요. 근데 이 동기가 직접적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즉 저 인간을 죽여서 이 어머니와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찔러 갖고 점을 절명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의 것이 아니니까 모티브와 인텐트가 다른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칼을 준비했 왜 흉기를 준비했을까? 사실 흉기는 그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피해자와 어떤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올라와서 찔렀고 칼을 써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디퍼스널레이션 눈이 확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확 찔러요. 즉 결과가 참혹했다고 해서 이 참혹한 결과 말하자면 많이 찔렀다고 해서 그것이 의도가 참혹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법률가들의 그 똥 같은 식이에요. 이거는 절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즉 한번 찌르고 그 피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를 때렸다는 것이 리콜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디퍼스널레이션이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즉 내가 죽이려고 해서 찔렀다고 하면은 죽을 만큼만 찌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것을 넘어서 찌른다고 하면 이것은 죽이려고 찌른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분노가 투영된 거예요. 그 분노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피해자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후관계, 기승전결로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 판사라는 인간들은 도대체 이런 생각을 못해요. 이게 법현실주의죠. 하긴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고법의 부정판사라는 인간이 그 이 우리나라의 대법 판결, 징용,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는 거 보니까 소위 똑똑하고 많이 배운 놈들이 즉 그 법현실주의가 제일 크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일제시대에도 판사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민중이 어, 이 얼만큼 핍박받아도 법현실주의죠. 죄를 졌으면 잡아다가 판결 내서 사형시키고 법현실주의니까 딱 판사들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 판사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기계적인 판결. 미국 보십시오. 사회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다고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걸 많이 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판결하지만 법에 귀속되지 않고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거보다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AI 쓰지 왜 사람을 씁니까? 웃기잖아요. 얘가 더 잘하잖아요. 법현실주의라고 하면. 참 이런 판사들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피고인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2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즉 어머니 때문에 이 범행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거죠. 어머니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 범행이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21살짜리가. 즉 이것은 이 중간적인 어떤 생각의 파편화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판단됐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데 도 변호사가 당연히 이것을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걸 충분히 어필했어야 되는데 변호사도 문제고 검사야 어차피 그런 인간들이라고 보면은 판사는 도대체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판사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법원장급 정도는 정무직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되고 적어도 항소심 판사들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걸 측정해서 고법 2심을 맡겨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대법원에 좀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13년이 아니라 이 정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티브가 참작돼야 되고 1심, 2심 년이 좀 과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피해자, 죽은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 그리고 이 어머니를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나이를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대략적으로 한 7, 8년 정도가 적당한 형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정도로 하면 이 사람이 30대 안쪽에 나와서 충분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비록 어떤 이윤이 있었지만 살인에 대한 것을 속죄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갚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13년도 충분히 그렇지 못할 건 아니지만은 이 판사의 판결의 이유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사법의 정의가, 사법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관련해 갖고 요즘 계속 뭐 윤석열 체제, 검찰총장 체제가 돼 갖고 검사들이 뭐 그 줄사표를 해 갖고 뭐 중간 간부가 수십 명이 나갔다는 막 그런 소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이런 뭐 검찰 뭐 정성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보수 언론, 극보수 언론들, 극우 언론, 보수 언론 이런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지네 사람 심으려고 그 정상적인 검사들 다 내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이명박 박근혜 때 그랬다고 그대로 이거를 뭐 대갚아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국가의 녹을 먹고 충분히 이 국민에 의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부됐으면 묵묵히 일을 하고 그 일한 결과로 평가받고 다시 또 지금 뭐 생각해보죠. 문재인 정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그 다음에 또 적정한 자리에 자기가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0명, 40명 사표냈다고 해서 대한민국 검찰 안 무너집니다. 검사가 얼마나 많고 지금 있는 검사들이 다 사표낸다 하더라도 또 뽑으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뭐 없죠. 그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면은 한직이라도 일을 하고 능력으로 보여주고 그럼 당연히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말하자면은 또 그때도 자기가 생각할 때 한직이다. 이건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1년 정도 묵묵히 일을 해보십시오. 안 그런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근데 사표 딱 던지고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죠.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명 나가도 200명 나가도 당연히 다 채워집니다. 개인정보 이 불법 거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신동아에 이렇게 떴네요. 개인정보 불법 거래 직접 추적해 보니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전화 여러분이나에 관련된 정보는 한 두세 번 이상은 최소한 두세 번 이상 다 털렸을 겁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갖고 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이미 법제화 됐지만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다 단속하지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한번 터지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게 또 카드사, 금융거래사. 딱 보시지 않습니까? 뭐뭐 유명한 카드사의 서버 관리나 보안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겨갖고 외주업체 직원이 들고 튀었고 그걸로 팔아먹고 부업 삼고 뻔한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날아가는 게 이 대형 은행들 카드사와 연관된 거기에 내부 직원들이 빼돌리는 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통신사, SK텔레콤, KT, U+ 같은 대형 회사에서 여기 대리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판매점 한다고 해서 서버 열어줬더니 그대로 긁어갖고 싹 팔아먹고 그걸 이용하려고 거기 채용해갖고 애초에 그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위장 취업을 해서 털어먹고 하나당 10원 수십만 건인 거 다 털어먹고 막 이런 거. 지금도 헐값으로 대량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건 뭐 해킹도 필요가 없어요. 해킹도 왜? 아니 이 내부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뭐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 대형 통신사라든가 대형 그 은행들 걔네들이 다 파는 거예요. 결국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그 처벌한 그 처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당 이익금을 환수한다고 하면 그리고 환수만 아니라 그걸 징벌적으로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면은 이게 있겠습니까? 근데 안 하죠. 그냥 너무 느슨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천국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개인정보 거래 천국이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정보를 바꿀 수 있게 쉽게 바꿀 수 있게끔 해. 지금은 조금 나아졌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만약에 개인정보가 털렸을 경우 그 털린 걸 관리하는 뭐 은행이라든가 통신사 같은 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 아니면 여기 뭐 SK텔레콤, LG텔레콤 이런데 개인정보 털렸어? 그러면 얘네들 몇 건 털린 거에 따라 징벌적으로 10배 물어내. 딱. 왜 얘네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주민번호 건당 100원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심스럽죠. 이걸로 가짜 아이디 만들어서 막 해킹하고 가짜 댓글 날리고 봇하고 뭐 대포 통장만 하고 뭐 별 행위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떡하죠? 이거 참 답답한. 알면서도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그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는 주요한 범죄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 이 세 가지만 하면 반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모를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자, 어쨌든 좋은 우리 양은 돌아왔고 다시 한번 행복하시길 바라고 다시는 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고 사실 그것보다는 좋은 우리 양의 길 잃어버린 게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잃어버렸는데 불구하고 바로바로 찾지 못하는 시스템을 못 갖춘 어른들의 엉망인 대한민국 실종수사 시스템이 책임이 있는 거죠.